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자, 교재, 우리가 6장 지붕공사까지 하고 오늘 7장 할 차례죠. 예. 7장 314페이지요. 7장에 보면 방수공사가 나오는데요. 이 방수공사는 우리 시험에 매번 한 문제 정도는 꼭 등장을 하더라. 뭐 많이 나올 땐 두 문제 나온 적도 있지만 한 문제가 꼬지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이문반인데 방수의 개념을 먼저 잡으려고 합니다.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건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보자고요.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 여러 층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개의 층이 이렇게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 지반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지하층이 되겠죠. 지하층. 지하층은 거꾸로 지하 1층, 지하 2층이 가는 거고요. 이건 당연히 1층이겠죠. 그럼 2층, 3층, 4층, 5층 가는데 이게 제일 높이 있으면 최상층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2차 과목 관계복귀에 보면 건축복귀라는 걸 배우는데 제일 높은 층을 최상층이라고 하고, 보통 1층하고 최상층을 뺀 이 나머지 층들은 평면이 거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우리가 기준층 이런 표현을 씁니다. 0층을 보면. 그렇다면 땅 속에서 지하수가 들어오면 지하실을 쓸 수가 없겠죠. 그럼 지하실에다 방수를 해야 될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하실에다 안쪽에다 방수할 수도 있고 바깥쪽에다가 할 수도 있어요. 콘크리트를 기준으로 안쪽에 방수할 수도 있고 바깥쪽에 할 수 있다. 안에 하면 안방수, 밖에 하면 밖방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또 여기 건물 최상층에 보면 여기 옥상 난간이고요. 비가 오겠네요. 그죠? 우리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갔죠. 그죠? 그럼 비가 오면 빗물이 넘쳐 흐르면 안 되잖아요. 또는 일로 빗물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도 방수를 해야 될 거다 이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게 옥상이잖아요. 옥상에다 하니까 옥상 방수라고도 하고, 지붕의 역할을 하니까 지붕 방수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럼 이건 지하실 방수인 거죠. 지하실에는 안방수, 밖방수 이렇게 있는 거고, 또 비가 벽에 들이칠 수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벽에도 방수해야 될 거다 이거지. 예를 든다면 벽돌을 싼다 그러면 벽돌과 벽돌 사이에 모르타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쌓기형 모르타르 밖에 치장 모르타르라는 걸 말해요. 치장 줄눈. 거기에는 방수액을 섞어서 바릅니다. 그러니까 빗물이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 이거지. 또 예를 든다면 여기가 이 내부에 여러 개의 공간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 여기가 화장실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화장실에 물 쓰잖아요. 그죠? 집에 가보면 부엌에 물 쓰듯이. 물 쓰면 물이 새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화장실도 방수를 해야 될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럼 이게 욕실 방수, 화장실 방수 이런 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초점의 요지는 뭐냐면 장소에 따라서 지하층에 하면 지하층 방수다. 옥상에 하면 옥상 방수다. 이해할 수 있죠. 욕실에 하면 욕실 방수 이렇게 명칭, 지역별로. 물론 지하층 방수에도 콘크리트를 기준으로 안쪽으로 하면 안방수, 밖으로 하면 밖방수 이렇게 또 나눠진다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얘기하고, 이건 사용 장소에 따라서 명칭이 붙였지만 재료도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 집에 가는데 버스 타고 전철도 타고 자강도 타고 걸어서도 가고 방법이 많듯이 방수에도 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 이제 31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박스 01에서 아스팔트 방수라는 게 있죠. 아스팔트를 이용해서 방수를 한다는 건데, 여러분들 우리 도로 포장하는 거 한 번쯤은 봤을 거야. 그 도로 포장할 때 보면 까만 액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아스팔트라 그래요. 그 아스팔트가 빈틈을, 여기 좀 볼래요? 빈틈이 있으면 빗물이 새서 방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빈틈을 갖다 그 아스팔트가 타고 들어와서 메꿔줘서 방수라는 걸 아스팔트 방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럼 그 두 번째 보면
시멘트 액체 방수 돼 있죠. 그러면 모르타르에다가 방수액을 섞어서 발라가지고 방수를 하는 걸 시멘트 액체 방수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기본서에 가서 내가 자세히 하나씩 그림 다 그려가면서 설명할 거다. 다만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려는 것은 여기 한번 보시면요. 아스팔트 방수하고 시멘트 액체 방수하고 이 두 가지가 특징이 반대다 이거죠. 아스팔트 방수하고 시멘트 액체 방수의 특징이 서로 반대다. 그래서 시험에 지겹게 많이 나왔다. 앞으로도 또 나올 것이며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좀 이따가 자세히 한번 해볼 거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시트 방수라는 게 있죠. 박스 한번 해보면. 시트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집에 가보면 방에 장판지 깔잖아요. 장판지 한 장을 깔아갖고 장판지 하는데 장판지처럼 한 장을 깔아가지고 방수라는 걸 우리가 시트 방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지금은 지엽적으로 조금 알면 안 된다.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숲을 보고 그 다음에 나무 보고 가지를 볼 줄 알아야 답을 찾기 쉽더라 이런 얘기인 거야. 그리고 이해도 정확히 할 수 있고. 어쨌든 시트 방수는 뭐라? 시트 방수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다. 장판지처럼 한 장 깔아서 방수하는 거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도막 방수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도막이라는 거면 여러분들 페인트 아시죠? 우리 페인트 바르는 걸 도장공사 이렇게 불러요. 페인트 바르는 걸. 그럼 도막 방수라는 건 뭐냐면 페인트를 바르듯이 여러 번 발라가지고 방수 효과를 나타내는 걸 우리가 도막 방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차이점이 이거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했던 도막 방수하고 시트 방수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예를 들어 우리 장판지 같은 걸 까는데 혹시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축구 배고픈 시절에 이사 가면요. 어떻게 장판지 말아서 이사 간 집에서 깔고 생활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바닥에 보면 울퉁불퉁한 거 있는 곳에다가 장판지 깔면 뭐 물건 옮기다 탁 걸치면 장판지가 빵꾸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울퉁불퉁할 때는 어떻게 하자가 좀 잘 발생해. 그럼 다시 내가 여러분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막 바닥이 울퉁불퉁한 데는 4번에 있는 도막방수, 페인트 바르듯이 여러 번 바르면 효과 있는 게 도막방수잖아요. 이런 걸 써야 된다는 거지. 대신에 그러면 시트 방수는 장판지 깔듯이 바르는 이거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잘 늘어나요. 잘 줄어들기도 하고 이런 장점이 있다. 개념만. 그 다음에 옆에 지가 보면 실링 방수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 개요를 같이 한번 보기만 할 겁니다. 나중에 외우는 거 아니에요.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실링제는 의도적으로 거동을 우리가 움직임을 얘기하죠. 노인들 몸 불편하면 우리가 거동이 불편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움직임을 거동을 이런 얘기죠. 계획한 줄눈을 충전하고 수밀하고 기밀하게 해야 하므로 탄성을 지녀야 하며 접착부재의 신축과 진동에 장시간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져야 된다. 이 얘기 읽어보면 뭔 소리인지 잘 모른다는 거. 지금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다. 실링 방수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유리창을 떼어오세요. 유리창에 보면 창틀이라는 게 있고 벽이 있잖아요. 그 틈새가 있으면 빗물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다가 뭐 써죠? 실리콘 수지라는 거 쓴 거 봤나요? 혹시 짜가지고 치약자 하듯이. 실리콘 수지가 뭐냐면요. 우리 합성 수지 중에 실리콘 수지라는 건 방수 효과가 제일 좋아. 하여튼 지금 이 순간도 실리콘 그럼 무조건 방수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틈새를 메꿔주는 거. 틈새를 메꿔주는 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걸 다 통합시켜서 우리가 실링 방수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하면 틈새를 메꿔주는 거다. 그래서 잊지 말라고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살던 집이 애들이 셋 다 크니까 좁아가지고 살던 집을 전세주고 단독주택 넓은 데 마당도 좀 있고 넓은 데로 이사를 갔는데 옛날 집이에요. 근데 그 싱크대하고 벽 사이에 틈새가 있더라고. 우리 안사람이 설거지하면서 물이 들어가니까 아주 짜증나고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이 집 해달라고 몇 번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중이 자기 머리 못 깎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건축을 잘하는 데가 미루다가 결국은 해줬어요. 근데 딱 보니까 공간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신문지를 똘똘 말아서 뒤에다가 채운 다음에 이걸 백업재라고 그래. 그리고 겉에다가 실리콘 소재 쫙 짰어요. 그랬더니 안 사람이 너무나 좋아하더라고. 어쨌든 그 틈새 있잖아. 벽하고 싱크대 사이 틈새를 메꾼 거잖아요. 이게 틈새를 메꿔서 방수하는 걸 우리가 통합적으로 실링 방수라고 한다. 틈새를 메꿔서 방수하는 거. 재료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건 나중에 차후에 하는 거고. 그러면 그 개요의 동그라미 2번 지문을 마저 보자고요. 충진용 도구인 코킹 건. 건이라는 건 총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 서부 영화 보면 옛날에 건맨 그러잖아요. 총잡이들을. 그러니까 코킹을 쏘는 총 이런 거죠. 이게 여기 볼래요? 실리콘 수지 이렇게 쏘잖아요. 그 겉에 끼우는 틀 있잖아요. 그걸 총이라고 한다. 실리콘. 그래서 거기서 코킹 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이용하여 충진하며 틈이 깊거나 관통되었을 때는 백업재를 사용하고 틈이 얕을 경우는 본드 브레이커를 붙이기도 한다. 어쨌든 틈새를 메꾸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시자. 지금 이 순간은.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3번 지문도 보면요. 코킹재와 실링재는 서로 다르나 용도가 유사하기 때문에 광의, 넓은 의미의 이런 거죠. 광의의 의미로 양자를 포함하여 실링재로 부른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말로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좀 하고자 한다. 제일 중요한 요 두 가지, 요 얘기를 주로 해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한번 보자고, 여기요. 일단 요 아스팔트 방수 얘기를 먼저 좀 하려고 합니다. 아스팔트 방수에 보면 요 지하실에 쓰는 거는 우리가 보통 뭘 쓰냐면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방수라는 걸 해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방수라는 걸 하고, 이 옥상에는, 이 옥상에 하는 방수는 블로운 아스팔트 방수라는 걸 해요. 그러면 왜 이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방수는 지하실에 쓰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연화점이 낮다. 그럼 연화점이 낮다라고 돼. 연화점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용융점, 녹는 점. 열을 가했을 때 녹는 점을 갖다가 용융점이라고 합니다. 이 연화점이라는 게 바로 녹는 점이야. 그렇다면 여기 옥상 같은 경우에는 태양이 뜰 거 아니에요. 그죠? 태양빛이 내리쬐면 그 열이 뜨거울 거 아니에요. 그죠? 뜨거우면 이게 연화점이 낮아버리면 녹아버린단 말이지. 녹아버리면 방수 효과를 제대로 나타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옥상에는 이걸 쓸 수가 없다는 거지. 그 이유가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연화점이 낮기 때문에 지하실 방수. 요거는 어디에 많이 쓴다? 지하실에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그럼 얘는 연화점이 낮은 건 단점이잖아요. 얘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접착력이 좋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부착력이 좋다. 부착력 좋다. 이 부착력을 다른 말로 하면 접착력이 좋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또 어느 정도 잘 늘어나고 잘 줄어들기도 해. 신축도 좋아요. 이런 목적 때문에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방수는 이렇기 때문에 지하실에 많이 쓴다 이거죠. 그러면 이 블로운 아스팔트는 어떤 특징이냐면 연화점이 용융점, 높는 점이죠. 연화점이 높다. 태양이 내리쬐서 열이 올라가도 녹지 않아요. 연화점이 높기 때문에 지붕, 이 아스팔트 방수는 보통 지붕 방수 또는 옥상 방수에 많이 사용한다. 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이거는 침입도,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침입도라는 게 있어요. 방수라는 건 여기 원래요, 틈새가 있으면 물이 새서 방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방수액이 틈새를 잘 찾아 들어가서 틈새를 완전히 메꿔줘야 방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 침입도가 좋은 게, 잘 침투가 되는 게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아스팔트의 양부, 좋고 나쁨의 기준이 되는 게 침입도예요. 이 침입도가 크다 이런 얘기죠.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방수는 연화점이 낮다는 단점이 있죠. 대신에 부착력은 좋고요. 이 연화점, 이 블론 아스팔트 연화점은 높은 대신에 어떻게 부착력은 좀 떨어져요. 어쨌든 간에 이런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하고 블론 아스팔트 요 두 가지를 플러스 시켜서 만든 게 아스팔트 컴파운드라는 게 있어요. 이 아스팔트 컴파운드는 이 두 가지의 장점만 플러스 시켰기 때문에 제품이 가장 우수하다. 우수하다는 얘기는 장점만 다 모았으니까 끝내준다는 거지. 당연히 가격은 어떨까요? 비싸지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어디든 지하실도 쓸 수 있고 옥상에도 쓸 수 있는데, 지하실엔 싸구려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쓰지 비싼 이거 갖다 쓸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아스팔트 컴파운드는 두 개의 장점을 플러스 시킨 건데, 보통 이것도 지붕, 옥상 방수에 주로 많이 쓰인다. 이런 개념만. 그렇다면 아스팔트 방수가 이런 거구나. 이제 개념을 잡았어요. 좀 이따 비교하겠지만, 그다음에 이번에는 시멘트 액체 방수라는 거야. 요 시멘트 액체 방수를 우리가 이런 표현도 씁니다. 요 시멘트 액체 방수를 모르타르 방수 이런 표현도 쓰는데, 우리 모르타르라는 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맞아요? 한번 보자고요. 모르타르가 요거, 모르타르라는 것은 시멘트에다가 물 섞고 모래 섞고 이렇게 섞어서 만든 거잖아요. 맞나요? 이게 모르타르잖아. 그러면 이 시멘트 액체 방수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다가 플러스 방수액을 섞어서, 요걸 섞어서 발라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걸 갖다 우리가 시멘트 액체 방수, 보통 액체 방수 이렇게 많이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모르타르를 쓰기 때문에, 이건 모르타르잖아요. 그죠? 모르타르를 이용했기 때문에 모르타르 방수 이런 표현도 쓴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요 두 가지 더하면 우리 먼저 시간에 배웠었죠. 이걸 뭐라고 하죠? 시멘트 풀이라고 하죠. 맞습니까? 풀이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잖아. 종이와 종이를 붙이듯이. 그러면 이 모래와 모래를 갖다가 시멘트 풀이 서로 연결시켜 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렇다면 이런 거예요. 콘크리트.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얘기가 하는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험에 중요한 걸 위주로 해야지 쓸모없는 거 자꾸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게 철근이고 자갈, 모래 있어서 이게 철근 콘크리트야. 그러면 표면에다가, 여기에다가 시멘트 액체 방수를 2번으로 합니다. 맨 처음에 바르면 제1공정이라고 해요. 똑같은 걸 한 번 더 하면 제2공정 이렇게 불러요. 제2공정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발라준다는 거지. 요 발라주는데, 이걸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래요. 맨 처음에는요, 방수액을, 모든 방수액이 제일 먼저는 청소하는 거야. 깨끗하게 청소해야 될 거 아니야. 당연할 거 아닙니까? 청소한 다음에 방수액을 침투시켜요. 방수액을 침투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시멘트 풀 바릅니다.
또 그 다음에 방수액 침투시킨 다음에 신투풀 바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1공정, 2공정 이걸 2번 해준다. 이런 얘기인 거야. 지금 이걸 다 알긴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시멘트 액체 방수다. 그러면 조금 전에 그런 얘기 했죠. 아스팔트 방수하고 시멘트 액체 방수 특징이 반대라고 했잖아요. 여기다가 해볼 겁니다. 다시. 시멘트 액체 방수하고 아스팔트 방수하고 이 두 가지가 특징이 서로 반대라고 했다. 예. 그러면 조금 전에 시멘트 액체 방수는 어떤지 봤으니까 아스팔트 방수는 어떻게 하는지 여기도 한번 보자는 거죠. 이게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바닥판이에요. 이게 철근 바닥이 있으면 물론 청소하겠죠. 고름 몰탈이라는 걸 발라요. 평탄하게 고른다. 고름 몰탈을 바른다. 여러분들 옛날에 요즘은 여행 갈 때는 콘도 빌려서 여행 많이 가고 하는데 옛날에 그 여행 갈 때 보면 여름에 텐트 가지고 와서 여름에 잤잖아요. 텐트 칠 때 보면 바닥을 평탄하게 다지죠. 돌 있으면 빼내고. 저기 땅에서 습기가 올라가니까 비닐 한 장 깔고 텐트 치고 우리가 하룻밤씩 자고 했던 기억도 있을 거야. 맨창에 콘크리트를 청소한 다음에 고름 몰탈이라는 걸 발라요. 쫙 바른 다음에 거기에다가 아스팔트라는 걸 하는 방수를 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여기 하는 게 이게 아스팔트 프라이머라는 거.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맨 처음에 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 우리가 1층 이렇게 불러요. 그럼 왜 아스팔트를 제일 먼저 하냐? 요 아스팔트 프라이머라는 거. 요 프라이머는 부착력이 좋아요. 부착력. 그럼 무슨 소리냐? 여기다 이제 방수할 거야. 아스팔트 방수할 건데 아스팔트 방수하고 콘크리트 사이에 아스팔트 프라이머라는 게 들어가서 부착이 잘 되게끔 해주는 거다 이거지. 1층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다가 아스팔트라는 걸 도포하는 거야. 이게 바로 뭐다? 아스팔트라는 거야. 이게 두 번째니까 2층입니다. 내가 아까 여러분들 도로 포장할 때 보면 까만 액체 같은 거 아스팔트 얘기했잖아요. 그게 아스팔트인데 이 아스팔트는 항상 어디에만 있냐면 짝수에만 있어요. 짝수에만. 지금 맨 처음에서 1층이잖아요. 두 번째가 2층이 짝수잖아요. 그죠? 그럼 세 번째는 3층에는 뭐 하냐면 방수지라는 걸 하는데요. 이 방수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스팔트 펠트 지금 에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 한번 전체적인 게 어떤 거구나. 장소에 따라서 저런 재료들이 있고 또 거기서 중요한 게 뭐구나. 이 두 가지가 반대라는 얘기했고 이게 중요하니까 앞으로도 또 나올 거고 설명은 아스팔트 펠트라는 걸 방수지라고 부르고 또는 이 아스팔트 루핑이라는 것도 방수지고 또는 망입 루핑 이거 다 세 가지가 방수지야. 근데 맨 처음에 요거 아스팔트 프라이머하고 아스팔트 바른 다음에 방수지 중에 맨 처음에는 게 아스팔트 펠트라는 걸 써요. 쉽게 얘기하면 이 세 가지 다 방수지인데 방수지 중에 제일 싸구려야. 맨 먼저 한다는 거지. 이게 그러면 방수지가 몇 층이에요? 3층이죠. 맞아요? 그 다음엔 또 아스팔트를 해요. 아스팔트. 내가 조금 전에 그랬죠. 아스팔트는 어디에만 있다? 짝수에만 있다. 그럼 이게 지금 방수지가 3층이 이건 몇 층이에요? 4층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 방수지가 들어가는 거야. 이제 한 장을 쓸게요. 방수지. 펠트가 됐든 루핑이 됐든 망루핑이 됐든 또 넣죠. 이게 5층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들어가는 거예요? 아스팔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6층이죠.
그 다음에 또 방수지 들어가죠. 7층이죠. 그 다음에 또 아스팔트 들어가죠. 이게 8층이에요. 이렇게 8번 하면 아스팔트 8층 방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걸 한 번 더 해. 방수지 아스팔트 하면 아스팔트 10층 방수. 이걸 한 번 더 하면 아스팔트 12층 방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어. 이제 8층을 하든 10층을 했다 이거야. 그대로 두면 하자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를 하냐면요. 여기다가 보세요. 빨간색으로 표현할게요. 여기다 따로 쓰겠습니다. 절, 요 위에 쓸까요? 여기다가 위에다가 절연 필름이라는 게 있어요. 절연 필름은 한마디로 비누루야, 비누루.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할 건데 일단 이거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보호 누름이라는 걸 이렇게 합니다. 갑자기 너무 깊숙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보호 누름. 이 보호 누름이라는 게 뭐냐면요. 태양이 뜨면 태양이 내리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보호 누름이 없으면 방수층이 이렇게 들떠버려요. 들떠버리면 하자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보호층, 방수층을 눌러주거든요. 그래서 보호 누름이다. 눌러준다 해서. 내가 대학교에서 강의하는데 그래요. 처음에는 내가 지각 결석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내가 아예 열심히 안 하는 애는 내가 이런 얘기해요. 내가 부모님 생각해서 빵꾸는 안 되겠다. 권총은 안 채운 대신에 떠들려면 나가라. 공부 열심히 할 사람은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강의를 해요. 학교에서. 근데 여름철에 여름방학 하기 전에 날씨가 더우면 이래요. 어깨 툭 치면서 열심히 해 임마. 부모님이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학교 보내주는데 그럼 교수님 날 배려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름철 날씨 좋은 날 더운 날 막 습도가 85% 이상 되고 막 그런데 건들면 아이 교수님 왜 그래요 개겨요. 이게 열받으면 들뜬다 이런 얘기지. 사람도 들뜨듯이. 그래서 그걸 눌러주죠. 내가 그래서 그래. 야 너도 알다시피 너무 부모님 장사하시면서 어려운 형편에 보내주면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마음이 가라앉아요. 죄송해요 교수님. 그리고 또 그러고. 그처럼 이렇게 눌러준다 이게. 보호 누름이라고 하는데 이 두께가 이론적으로는 50mm에서 60mm인데 실제적으로는 50mm 안 하고 60mm를 많이 쓴다. 60mm면 우리 건축에서 밀리미터 단위 쓰니까 센치로 하면 공 하나 빼면 되는 거잖아요. 6cm 정도.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친다는 거예요. 물론 태양이 내리쬐면 모든 물질은 뜨거우면 어떻게 해요? 늘어나죠. 추우면 수축하잖아요. 그죠?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 여기 균열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신축줄눈이라는 걸 이렇게 설치를 해요. 신축줄눈. 모든 물질은 뜨거우면 늘어나고 추우면 수축을 하는데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 균열이 생기니까 그걸 커버하려고 신축줄눈이라는 걸 합니다. 보통 3m 간격으로 이걸 많이 하죠. 아스팔트 방수는. 근데 이 시멘트 액체 방수 1에서 2m마다 신축줄을 두고요. 그러면 여기 조금 전에 했던 이게 1공정, 2공정 해가지고 이게 시멘트 액체 방수라고 했는데 이 시멘트 액체 방수에도 여기 태양이 내리쬐면 이 균열이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시멘트 액체 방수는 균열이 잘 생겨요. 그리고 균열 생긴 게 우리 눈에 보여요. 그럼 보이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자 보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물 안 셀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요. 조금 전에 내가 그랬죠. 아스팔트 8층 방수, 10층 방수, 12층 방수하면 어디서 하자 생기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하자 생겼다 그러면 전체를 다 하자 보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한번 들어만 보세요. 내가 실제 기본서에 들어가서 별표 곱하기 100을 할 거야. 이 시멘트 액체 방수는요. 간단해요. 간단하기 때문에 시공이 쉽고 이거는 시공이 어려워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설비비가 싸고 이건 설비비가 비싸다 이거야. 이건 하자가 잘 발생되고 이건 하자가 잘 발생 안 해요. 하자가 생기면 부분적인 하자 보수를 해야 돼요. 이건 전체를 다 하자 보수해야 되고. 이건 보호누름이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호누름이라는 게 또 있고 이래요. 요 정도. 아, 이런 거구나. 그럼 이제 교재로 가서 아스팔트 방수를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바탕면에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등을 적층. 그 적자가 쌓을 적자야. 우리 조족자는 벽돌을 쌓아 올리듯이 쌓아 올려서 적층한다는 얘기는 쌓아 올린다는 거예요. 적층하고 가열하여 녹인 아스팔트로 붙여대는 방법이다. 두 번째 보면 방수가 확실하고 보호 처리를 잘하면 내구적이며 비교적 공사가 저렴하므로 지하실, 옥상, 평지붕 등에 많이 사용된다. 제일 많이 쓰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결함부의 발견이 쉽지 않고. 왜? 이거 아까 8층, 10층, 10층 하는데 어디서 하자 생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결함부 발견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리 범위도 광범위하다. 전체를 다 해야 된다 이거죠. 보호누름까지 보수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얘기했죠. 내가 요거 절연 필름이라는 거 얘기했잖아요. 왜 하느냐? 모든 물질은 뜨거우면 늘어나고 추우면 수축하는데 이게 이 방수층도 같이 늘어나고 같이 줄으면 하자 생길 거 아니야. 여기다 절연 필름을 두면 내가 아까 절연 필름이 비누르라 그랬잖아요. 한 장 두면 요 보호누름만, 요게 보호누름 있잖아요. 보호누름만 늘어났다 줬다니까 방수층에 하자가 잘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절연 필름이라는 걸 두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아래 동그라미 박스 2번에 시멘트 액체 방수를 보자고요. 시멘트 액체 방수는 유기질개 재료를 시멘트, 물, 모래 등과 함께 혼합하여 반죽 상태로 만들어 콘크리트 구조체의 바탕 표면에 발라 방수층을 형성하는 공법으로. 여기 보세요. 조금 전에 그랬죠. 시멘트, 물, 모래, 그죠? 방수액 섞어서 바른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시멘트 액체 방수예요. 욕실 및 화장실, 베란다, 발코니 다용도실 지하실이 방수공법이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기만 하는 거예요. 시멘트계 방수공법은 시멘트를 주 재료로 하는 방수공법으로 시멘트 액체 방수,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 시멘트 혼입 폴리머 방수계로 나눌 수 있다. 그런가 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시트 방수요. 내가 아까 그랬죠. 장판지 깔듯이 한 장 깔아가지고 방수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죠? 지문에 보면 내수성이 있다는 얘기는 뭐야? 방수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시트를 접착제를 이용하여 바탕면에 접착하는 방식이다. 여러분들 집에 가면 장판지도 접착제 발라갖고 붙이잖아요. 그죠? 두 번째 지문에 보면 합성 고분자식 시트 방수와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로 나뉜다. 그런가 보다. 그 다음에 3번에 두께가 균일하여 마감이 예쁘게 나올 수 있지만 시공 후 누수 발생 시 국부적 보수가 어렵다. 복잡한 시공 부위, 시트와 시트 사이 이음 부위는 흔히 하자 발생 수준이 높다.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시공 부위에는 이런 거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럼 복잡한 데는 어떤 걸 쓰냐? 그 아래 도막방수라는 거야. 도막방수를 보면 고분자에 의한 방수공법 일종으로 방수 바탕에 합성 고무나 합성 수지 용제 또는 유제를 도포한다는 얘기는 뿌린다 이런 뜻인 거야. 3mm 정도의 방수 피망을 형성하는 방수다. 여기 좀 다시 볼래요? 내가 아까 도막방수는 페인트를 바르듯이 여러 번 발라가지고 방수한다 그랬죠. 근데 교수님 조금 전에 도포라는 얘기 했잖아요. 도포는 뿌린다는 뜻이잖아요. 여기 좀 볼래요? 페인트 그러면 페인트를 바른다라는 생각만 하는데 뿌리는 것도 있어요. 뿜칠이라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하겠지만 이렇게 여기 손잡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페인트가 채웁니다. 이 손잡이를 꽉 누르면 여기서 페인트가 뿌려져요. 분무기 아시죠? 분무기. 그것처럼.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뿌린다 해서 이런 걸 뿜칠이라고 그래요. 뿜칠.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뿜어서 칠을 한다 이런 얘기인 거야. 다음에 옆에지
실링 방수는 아까 뭔지 틈새를 메꾼다라고 얘기했죠. 이런 정도. 아, 이 방수가 이런 거구나. 이제 흐름은 잡혔을 거야. 아, 장소에 따라서 재료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들을 한다.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요거 시멘트 액체 방수하고 아스팔트 방수가 특징이 반대라는 거. 이런 정도만.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자고요. 미장 및 타일 공사라는 게 나옵니다. 미장은 그 미자가 아름다울 미자야. 발라서 이쁘게 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여자분들 화장하잖아요. 요즘 남자들도 젊은 사람들도 화장하잖아요. 그죠? 화장한다는 거, 이쁘게 보이게끔 하는 걸 우리가 미장 공사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타일을 붙여서 이쁘게 보이면 타일 공사인 거야. 이해할 수 있죠? 모르타를 이쁘게 발라서 미장 공사라고 하는 거다 이거지. 이제 거기에 1절에 보면 미장 공사를 보면요. 개요를 좀 같이 보려고 그래요. 미장 공사는 회반죽, 진흙, 모르타르 등을 바르는 공사이며 각종 마감 공사 중 건물의 우열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정도로 중요한 공사다. 예를 들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상품이 딱 봤을 때 이쁘면 어떻게 해요? 가격을 좀 더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배도 그렇잖아요. 배가 클수록 맛있는데 때깔이 아주 뽀얗게 이쁘면 비싸지고 상품 최상품이고, 때깔이 좀 안 좋으면 뭐 상품 이 정도로 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인 거지. 그 다음에 그 아래 재료가 나오는데 기경성 재료가 있고 수경성 재료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팔장의 미장 공사. 일단 타일은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요 두 가지를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장 공사. 미장 공사에 보게 되면 크게 기경성 재료가 있고 수경성 재료가 있는데, 미리 결론 내리면 이 기경성과 수경성 그 특징이 서로 반대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거야. 그럼 도대체 이게 기경성이 뭐냐면, 공기 아시죠? 사람이 공기를 마시잖아요. 그죠? 공기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잖아요. 그럼 이 공기 중에는 이산화탄소가 있잖아요. 그 탄산가스하고 만나면 딱딱하게 굳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걸 우리가 기경성 재료 이렇게 불러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어렸을 때 진흙 가지고 집도 만들고 탱크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했던 기억 있잖아요. 진흙 가지고. 그래서 응달에다 두면 딱딱하게 굳었었잖아요. 이게 기경성이야. 그 이유가 공기 중에 있는 탄산가스하고 서로 만나면 딱딱하게 굳어지는 걸 우리가 기경성 재료라고 한다. 그러면 수경성 재료, 요 숫자가 물 숫자예요. 물 숫자. 물하고 만나면 딱딱하게 굳어진다 이거지. 그래서 그건 이제 교재로 들어가서 기경성 재료를 보면요. 동그라미 1번에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탄산가스와 반응하여 굳어지는 재료이며 진흙, 회반죽, 회사벽, 돌로마이트 등이 있다. 그러면 그 아래 가로 2번에 수경성 재료의 동그라미 1번을 한번 보세요. 수경성 재료의 동그라미 1번을 물과 반응하여 굳어지는 재료이며 시멘트, 모르타르. 우리 여기 조금 전에 모르타르가 시멘트, 모래 섞은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물과 반응하여 굳어지는 재료이며 시멘트, 모르타르, 석고 플라스터, 무수 석고, 인조석 발음, 테라조 현장 발음 등이 있다. 그러면 시험 문제가 중요하잖아, 우리는. 물론 이해돼야 되지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죠. 다음 중 수경성 재료가 아닌 것은, 반대로 기경성 재료가 아닌 것,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나중에는 애우게 될 건데 이 둘 다 외우면 머리 피곤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경성만 외우든지 수경성만 외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외우게 될 거다. 나중에는 이해할 수 있겠죠. 다시 이제 그 위에 기경성 재료에서 동그라미 2번의 특징을 보려고 합니다. 경화가 느리다.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 진흙으로 집 같은 거 만들어서 응달 같은 데 놔두면 딱딱하게 굳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 그래서 경화가 느리다 이거지. 기경성 재료. 그리고 니은의 강도도 어떻게 해요?
작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신에 시공이 영리하다. 왜? 그냥 저절로 굳어지잖아요. 이해할 수 있나요? 반대로 이제 그 아래 수경성 재료의 동그라미 2번 특징을 한번 보세요. 내가 여기 조금 전에 기경성과 수경성 특징이 반대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경화가 빨라. 물에 의해서 굳으니까 금방 단단하게 굳는다 이거지. 강도도 크고요. 대신에 시공이 불편하죠. 물을 섞어서 해야 되니까. 서로 반대라는 거야.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그 옆에 지가 보면 이제 타일 공사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타일이 뭔지는 다 알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재에 보면 맨 위에 타일의 종류에서 토기, 도기, 석기, 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 타일 공사에서 토기, 도기, 석기, 자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 좀 한번 보실래요? 소성 온도라는 게 있어요. 이 소성 온도라는 건 뭐냐면 우리 그 자기라는 거 있잖아요. 청자, 백자, 도자기. 도자기 굴 때 가마에서 굽잖아요. 근데 그 가마에 굽는 온도를 소성 온도라 그래요. 이 가마에 굽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강도가 커지고 흡수율은 작아져요. 여기서부터 요 소성 온도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수록 소성 온도가 높아져요. 소성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다 그래서 강도가 커져요. 흡수율은 작아져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일단 토기를 보자고 온도가 700에서 900도잖아요. 근데 아래로 쭉 가다 보면 자기는 1300에서 1450도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오른쪽에 보면 바로 흡수율이라는 게 있죠. 자기는 흡수율이 1%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 좀 보실래요? 흡수율은 물을 얼마만큼 포함하느냐 이런 거잖아. 그럼 빈틈이 많을수록 흡수율이 커지겠죠. 빈틈이 많으면 강도가 어때요? 약해져요. 여기 좀 먼저 한번 보실래요? 모든 재료의 기본이 가벼울수록 단열과 방음이 잘 된다 그랬죠. 이런 얘기 안 했나요? 안 들어봤다 눈동자를 보여주시는데 여러분들 그 오리털 파카 아시죠? 오리털 파카 안에 오리털과 털 사이에 공기층 있잖아요. 그래서 단열 효과가 좋은 거예요. 가벼울수록 단열과 방음이 잘 된다. 대신에 강도는 어때요? 약하죠. 그걸 뒤집어서 생각해봐. 몸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펀치력이 있어요. 강도가 크다 이런 얘기야. 이게 지겹게 끝에까지 계속 연결될 거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생선 던져주지 않아요. 낚시하는 방법을 알려줘. 그래서 응용할 수 있게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가벼울수록 단열과 방음이 잘 된다. 대신 강도는 약하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다 이거지. 지금 그 자기 같은 경우는 흡수율이 1% 이하니까 빈틈이 조금 있다는 거지. 빈틈이 작으면 어떻게 무겁다는 거잖아. 무거우면 강도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결론은 시험에 뭐가 중요하냐? 여기요. 요 독이라는 거 있죠. 요 독이는 흡수율이 요 석기나 자기보다 커서 요거는 실내에만 쓴다. 실내에만 쓴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일은 어디에 쓰인다? 실내에만 쓰인다는 거.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나중에 뭐 세부적인 내용 들으면 될 거고 이제 그 아래 박스 2번에 타일 붙임 공법의 종류라는 게 있죠. 지문을 보자고요. 타일 붙임 공법의 종류는 떠붙임 공법, 압착 붙임 공법, 계량 압착 붙임, 접착 붙임, 동시줄눈 붙임, 선부착 공법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여기다 일단 별표만 하세요. 뭐 별표 곱하기 100까지 해도 관계는 없어요. 거기에다가 이 타일에서 만약에 타일의 시험에 나오면 보통 한 문제가 나오는데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이 타일 붙임 공법이 나온다. 내가 곱하기 100까지 해도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가서 배울 거야.
예를 든다면 떠붙인 공법은 여기요. 이게 타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타일이면 여기다가 모르타를 발라가지고 가서 붙이는 거야. 이런 거 갖다 떠붙인 공법이라고 그럽니다. 어쨌든 간에 나중에 자세히 할 거, 이게 중요하구나. 요 정도만.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창호 및 유리공사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다가 창호 및 유리공사라고 했는데 여러분한테 용어를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보통 창, 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창호 그러면 창도 들어가고 여기에 문도 우리가 다 합쳐서 창호 이렇게 부르는 거야. 창호라는 건 창도 문도 다 창호라고 한다. 이제 창호 공사를 먼저 할 건데 여러분 교재에 보면 창호의 종류가 나와요. 그래서 동그라미 박스 01번에 보면 기능상 분류라는 게 나와 있어요. 기능상 분류 보면 여닫이 문 또는 창 이렇게 되는데 여기쯤 한번 보실래요? 지금은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만 뭐라는 앞으로 공부할 때 기본적인 걸 배우는 건데 여닫이 문이라는 게 있고 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 좀 보실래요? 이런 우리 강의실 문 출입문 있잖아요. 이런 걸 여닫이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짝이잖아요. 왜 여닫이 이런 표현을 써요? 네, 저렇게만 떠올려도 되지만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벽이에요, 벽. 뭘 그리냐면 평면도라는 거. 평면도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아마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기술 시간 요즘 배우나 모르겠는데 기술 시간에 보면 한 번쯤 들었는데 이 바닥에서 1.2m나 5m를 수평으로 잘라요. 이 건물을 바닥에서 1.2m나 5m를 수평으로 자른 다음에 위에 거 던져버리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걸 평면도라고 그래요. 여기 1.2m나 5m는 벽도 잘리고 유리창도 잘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 문도 잘릴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럼 이게 벽이고 문이 이렇게 열린다는 거잖아요. 한쪽으로 열리니까 외여닫이 문 이런 거죠. 만약에 두 짝이 열린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두 짝이다 그러면 이러면 쌍여닫이 문 두 짝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런 거예요. 창으로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닫이 창 이렇게 돼 있죠. 한 짝이 외여닫이 창, 두 짝이면 외여닫이 쌍여닫이 창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 아래 보면 미닫이 창, 문 이런 게 나옵니다. 미닫이는 구분할 수는 있어야 되는데 미닫이 문도 있고 창도 있는데 옛날에 요즘은 보기 힘든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벽이고 문이 들어가는데 여기 문이 이렇게 벽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문짝이 이렇게 있습니다. 닫혀 있을 때는 문짝을 이렇게 밀면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모습도 있어요. 이쪽은 똑같은데 오른쪽에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가운데가 이렇게 홈이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문이 이렇게 있다가 문을 열면 여기에 여기로 들어가죠. 들어가는 걸 우리가 미닫이 문, 창호 쓴 미닫이 창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 아래 보면 미석이 문, 창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미석이 문도 있고 창도 있는데 이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보면 가장 많이 쓰는 창을 미석이 창이라고 하는 건데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두 짝이 이렇게 겹쳐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걸 미석이 창이라 그래요. 이걸 미석이라고도 하고 미색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창으로 쓰면 미석이 창이고 문 쓰면 미석이 문이 되는 거죠. 이게 두 짝이잖아요. 그럼 두 짝 미석이 창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세 짝도 있고 네 짝도 있어요. 네 짝은 이런 거야. 한 김에 처음이니까 한번 보면 이렇게 해서 가운데 두 개를 양쪽으로 밀죠. 물론 끝에 거 열 수도 있지만 이런 걸 내장 미석이 창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문이면 내장 미석이 문. 이제 미석이 미색이 미닫이가 뭔지 알았고 그 아래 보면 회전 문도 있고 창도 있는데 여기 좀 보실래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회전 문은 많이 쓰고 창은 거의 안 씁니다. 벽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보면 한 번쯤 봤을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여기 타잖아요. 이렇게 돌아서 가잖아요. 그죠? 이게 회전문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전문, 주름문 이런 게 나오는데 전문은 이게 회전문이었고요. 전문은 자 여기 지금 한번 보세요. 벽이 있으면 이렇게 문짝이 이렇게 접히는 거예요. 이런 걸 전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밀어버리면 쫙 닫히고 열리고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전문이다. 주름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재문이라고 나오는데 자재문은 여기 있는 거야. 여기다가 표현해 볼게요. 자재문. 자, 재미없어도 한 번은 봐야 돼. 여러분들이 소장님 하시려면 예를 들어 용어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시험을 떠나서라도. 자, 보세요. 자재문은 조금 전에 여기 보세요. 이 여닫이문은 한쪽으로만 열렸지만 이 자재문은 앞뒤로 다 열리는 거예요. 일로도 열리고 일로도 열린다는 거지. 이런 걸 자재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한자니까 외여닫이 자재문이고 두 짝이면 쌍여닫이 자재문 이렇게 부르겠죠. 요거처럼 이해할 수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쌍여닫이 자재문이 되는 거죠. 앞뒤 다 열리니까. 그 다음에 기타 문이 있는데 오르내리 창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실래요? 이게 미석이 창이잖아요. 이걸 90도 돌려봐. 그 위아래로 옛날 기차리 유리창 이렇게 열고 닫았다 하듯이 이게 오르내리 창이 되는 거죠. 그런 정도. 그 다음에 붙박이 창이라고 오르내리 창 옆에 보면 붙박이 창이라고 있는데 열리지 않는 창을 고정창 또는 붙박이 창이라고 하는 거야. 창은 창인데 열리지 않는 창. 이제 그 아래 알루미늄 창호의 특징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알루미늄. 여러분도 알루미늄이 뭔지는 다 알 거야. 알루미늄 창호가. 근데 시험 문제 목재 창호도 있고 철제 창호도 있고 많습니다. 재료가. 근데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알루미늄 창호가 나오거든. 그래서 이제 거기 알루미늄 창호만 넣는 거야. 입문서에. 거기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을 보려고 합니다. 비중은 철의 3분의 1 정도다. 그 무게가 무게중자거든요. 무게를 비교해 보면 철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가볍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녹슬지 않고 사용 연한이 길다. 녹이 안 난다는 거예요. 공작이 자유롭고 기밀성이 좋고 여닫음이 경쾌하고. 이제 단점, 이 단점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동그라미 1번이요. 뭐 체크를 하든지 밑줄을 그든지 그 지문이 중요합니다. 모르타르, 콘크리트, 해반죽 등의 알칼리성에 약하다. 이 알루미늄 알칼리성에 약하다. 이 내용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좀 보실래요? 우리 알루미늄 창에 보면 옛날에는 은백색 알루미늄이 나왔어요. 이 콘크리트가 알칼리성이에요. 모르타르 이런 게. 그럼 콘크리트 공사 건물에 이렇게 닿으면 이게 썩었어요. 근데 요즘은 알루미늄이 썩질 않아요.
이 알미샷이 겉에다가 녹막이 페인트라는 걸 바르는데 징크로메이트라는 걸 발라요. 그래서 요즘은 콘크리트에 닿아도 썩질 않는다는 거야. 다만 여기서 원하는 건 알미샷 자체가 알칼리성이 약하다는 개념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 지문을 좀 체크하시고 나머지는 보기만 할 거야. 철제 창호에 비해서 강도가 약하다. 왜? 비중이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철제 창호에 비해서 내화성도 약하고 시멘트에 물이 묻으면 닦아도 얼룩이 남고 1번이 단점인 1번이 제일 중요하다. 이제 그 옆에 가보면 창호 철물이 나와 있어요. 창호 철물이 나와 있는데 경첩이라는 게 나와 있죠. 경첩. 이쪽에다가 보면 저기 우리 지금 강실 출입문에 보면요. 문짝하고 문틀 사이에 거기에 보면 철물이 위에 2개 있고 아래에 하나 있잖아요. 저걸 경첩이라고 한다는 거지. 저건 한쪽으로만 열리잖아요. 경첩이라고 하는데 아까 이렇게 앞뒤로 다 열리는 건 무슨 문이라고 그랬어요? 자재문이라고 했잖아요. 자재문에는 저런 경첩이 있는데 앞뒤로 다 열리는 건 자유경첩이라고 그래요. 이런 여닫이문에만 경첩이 쓰는 거고 이런 자재문에는 경첩은 경첩인데 자유롭게 앞뒤로 다 열린다 그래서 자유경첩. 그래서 그 아래 보면 경첩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경첩, 여닫이문을 다는 데 사용하는 철물로 힌지라고도 한다. 동그라미 2번에 자유경첩, 안팎으로 개폐할 수, 개폐는 거 열거나 닫을 수 있으며 자재문에 사용한다. 구분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레버터리 힌지, 이건 기억해. 옆에다가 체크를 하십시오. 중요해요. 우리 시험에도 몇 번 나왔고. 여기를 좀 한번 보실래요? 이런 여닫이문은요, 완전히 닫든지, 열든지 쓰는데, 레버터리 힌지라는 건 뭐냐면, 화장실이나 공중전화 박스에 보면, 화장실 문이요. 이게 평상시에는 안에 사람이 없으면 문이 요게 문이 한 10에서 한 15cm 정도 열려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화장실 안에 여기 화장실 변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안에 들어가서 거리세를 땡긴 다음에 딱 걸어야 닫히잖아요. 그죠? 이 문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런 걸 레버터리 힌지라고 한다. 공중전화 박스나 또는 화장실 많이 쓴다 이거지. 거기 보면 레버터리 힌지 보면 약 10cm 정도 열린 상태를 유지하는 문으로 공중전화 부스나 화장실 쓴다는 거. 그 다음에 피봇 힌지. 그 지문에 보면 용수철이 없는 문장부식 힌지를 사용한 무거운 여닫이문. 무거운 여닫이문 여기다 밑줄을 좀 칠래요? 무거운 여닫이 철문. 그리고 여기 좀 보세요. 우리 조금 전에 했던 저 철물에는 저기 여닫이문에 경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 문이 가벼운데 철문은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그럼 저거에 갖고 떨어져 버린다 이거지. 그래서 쇠로 갖다가 이렇게 여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문틀랑 쇠 이렇게 회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철문에 달려 있는 거야. 그걸 갖다 우리가 거기처럼 피봇 힌지라고 한다는 거지. 그 아래 이제 플로우 힌지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플로우라는 건 바닥에 쓴 거예요. 이 바닥을 플로우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다 넣어볼게요. 자, 우리 상담실 같은 데 보면 다 많이 있어요. 이렇게. 유리문 있죠? 유리문. 반나누고 여기 유리문입니다. 이게. 유리문인데 위에는 스테인리스 스틸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유리인데 세로에는 틀이 없어요. 이걸 무태문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손잡이가 동그란 것도 있고 뭐 가로로 긴 것도 있고 뭐 세로로 긴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철물이 요거 플로가 바닥이라 그랬죠. 요거하고 요 사이에 요 바닥 속에 보면 이렇게 바닥 속에 묻혀 있어요. 요 아래 거하고 위에 거가 한 세트 또는 한 조라고 해요. 이걸 플로우 힌지라고 한다.
그럼 이 창이, 문이 두 개니까 이쪽에 또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플로어 힌지가 두 조 또는 두 세트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플로어 힌지를 보시면 사람이 출입이 많은 중량의 자재문, 여기 중량의 자재문에다 밑줄을 진 거세요. 중량의 자재문이요. 그 다음에 도어 클로저. 여기를 좀 한번 보실래요? 요 여닫이문 있잖아요. 여닫이문 똑같은 여기다 그려보면 조금만 참으세요. 그거 마무리 져놓고 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문이 이렇게 있고, 이건 문짝이고 이 겉에 있는 건 틀이라고 하는데, 문이니까 문틀인데 옆에 있으면 옆틀, 위에 있으면 위틀, 밑에 있으면 밑틀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여기에 손잡이가 이렇게 있고요. 문짝이 떨어지지 말라고 여기 경첩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여기 철문에 보시면요. 문을 이렇게 열어놓으면 자동화서 탁 닫히게끔 하는 거 있죠. 여기에 다 문틀에도 있고 문짝에도 이렇게 위에 보면 연결돼 있잖아. 이걸 갖다가 우리가 도어 클로저, 도어 책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도어 클로저 지문에 보면요. 여닫이 문이 자동적으로 닫히게 하는 장치이며 도어 체크라고 한다는 거. 그다음에 그 아래 나머지 것들은 뭐 그렇게 중요치 않고 맨 아래 가로 10번에 보면 크리센트라는 게 있나요? 오르내리 창이나 미서기 창의 잠금 장치라고 했는데 여기요. 여기 보시면 이런 미서기 창 옆에 보면 기모습으로 생긴 거 이렇게 잠금 장치가 있잖아요. 알미샤시에. 이걸 크리센트라고 하는데 미서기 창이나 이걸 갖다 90도 돌리면 위아래로 올리는 창이 되잖아요. 오르내리 창. 그래서 거기에 오르내리 창이나 미서기 창에 쓴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에 유리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